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어요. 와, 이 뻔뻔스러운 새끼. 구속이 된 이후에 이 특검에 출석은 안 하고 있죠.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번에도 그랬죠. 지난번에 공수처에 붙잡혀 갔을 때도 수사를 거부해버렸고요. 심지어 깜방에서 나오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합니다. 지난번하고 패턴이 똑같이 가요. 야, 이 윤석열이라는 애도 말이야, 참 찌질하게 그지 없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구속 적부심을 또 신청을 한다? 사실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나왔는데 구속 적부심을 또 신청하는 것은 그 사이에 중대한 사정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사정 변화를 확인했기 때문에 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받아줍니다. 근데 윤석열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 근데 굳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다는 건 뭘 말한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 판사들 구워 삶든 아니면 찍이든 협박을 하든 자신이 석방될 수 있는 판결을 받아내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판사들이 어떤 판사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을 때, 적당히 뭐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뭐 적당히 나도 뭐 그냥 돈 좀 챙기고 아니나 좀 살피고 그러겠다라는 사람이라면 이 상태가 좀 골치 아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에서는 윤석열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적부심, 그 담당 판사들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봤습니다. 중앙지법의 영장전담재판부가 아니라 새로운 재판부, 형사항소 9부 소속의 판사들 3명이 이 판단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입니다. 판사는 이 3명이 있어요. 류창성 판사, 최보원 판사, 정혜원 판사,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각각 보면은 30기, 32기, 그리고 33기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보면 대체로 한 20년 정도 판사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윤석열의 구속 적부심을 담당할 건데, 윤석열의 구속 적부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립니다. 48시간 이내에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구속 적부심에서 인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중대한 변화가 왔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하고 합의가 안 됐어. 특히 이제 뭐 사망사고라든지 뭐 또는 중상해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일을 겪었을 때, 바로 그때 그런 사건에서 분명히 구속을 시켰는데 구속된 뒤에 갑자기 이 합의가 돼버린 거예요. 합의금 주로 받고 해서 철원 불원서 막 받고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되면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합의가 안 돼 있었는데 구속되고 난 직후에 합의가 돼버렸네. 그러면은 합의되면 웬만하면 구속을 안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정말 중대한 사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생겼다 해서 구속 적부심을 열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사정 변경이 없으면 이거 기각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윤석열은 왜 구속 적부심을 한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구속 적부심은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정당성이나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속 적부심이 받아들여지려면은 영장 발부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당시 그 영장 발부할 때는 합의가 안 돼 있었는데 발부하고 난 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뭐 합의금이 오고 가고 했다. 그러면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봐서 인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웬만하면 석방 안 돼요. 윤석열이 이걸 몰랐을까? 알죠? 웬만하면 석방 안 된다는 거. 이미 그리고 지난번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당시 서부지법 가가지고 그 구속 적부심을 다시 한번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역시 기각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구속 적부심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 본인도 워낙에 잘 알고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아니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뭐를 안 한다? 나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조사 못 받는다. 배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속 적부심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시 피고인을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일 열리게 될 것 같은데 내일 목요일에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이 있습니다. 내일 혹시 윤석열이 올까요? 안 올 가능성이 좀 크죠? 금요일 날 뭐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이 있는데 내일 또 올까? 가능성 별로 크지 않습니다. 아무튼 핑계 삼아서 검찰 출석도 거부하고 법원 출석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이걸 보고 일타쌍피라 그러나요? 그런 개념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윤석열 분명히 안 될 걸 알면서도 뭐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혹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판사들이 좀 이상한 판사인가?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판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9부 유창성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1970년 전남 순천 출신이고요. 순천고등학교와 서울대 공법학과 사법연수원 33기입니다. 인천과 성남, 서산 이런 곳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판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찝찝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창성 부장판사는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서산에서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은 서울로 발령이 나죠. 수도권으로 발령이 나죠. 그래서 어딜 간다? 예,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수원지법 부장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왔다? 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와요. 그게 올해 2월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죠. 시골 있다가 갑자기 수원으로 발령이 나서 수원에 있다가 중앙으로 오는 이런 케이스가 꽤 많다. 특히 영장전담재판부가 그렇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발부된 영장을 재심사할 이 재판부 역시 조금 찜찜한 경력이네요. 그죠? 시골 촌동네 판사에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왔다가 중앙지법으로 오는 딱 그 케이스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유창성 부장판사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최보원 부장판사입니다. 77년생이고 고려대 출신입니다. 서울에 있는 해화여고를 나왔고요. 사법연수원 32기입니다. 의정부와 서울고법, 중앙지법, 목포지원, 고양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서울 남부지법, 그 다음에 대전지법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부장판사, 그리고 수원지법과 수원가정 안산지원 부장센터, 부장판사 이렇게 맡았습니다. 이 사람도 보니까 뭐다? 수원지법이네. 자, 이게 뭐냐면요.
수원가정법원은 그 수원지법과 별개로는 있습니다만 같은 건물 안에 있죠. 아무튼 그랬는데 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로도 가고 수원지법 소속이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이 최보원 부장판사 수원지법에 적이 있었고 수원지법에 근무하다가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나죠. 그게 언제다? 역시 이 사람도 2월입니다. 아, 분위기 싸하죠. 예, 싸합니다. 세 번째는 정혜원 부장입니다. 76년생이고요. 대원외고 서울대 영문과 나왔고요. 부산지법, 부산고법에서 근무를 했고 수원지법, 북부지법, 중앙지법, 서부지법 판사를 한 다음에 광주지법,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원에서 부장판사를 했습니다. 3명 중에 유일하게 수원지법을 직전 근무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직전 근무지가 수원지검이어야 되는, 지법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수원지법을 근무한 적은 있지만 직전 근무지는 수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 하나가 괜찮고 나머지는 사실 의심이 됐죠. 하지만 이 정혜원 부장판사도 올해 2월에 부임합니다. 마치 짠 거 같지 않습니까? 올해 2월에 영장판사들도 싹 바뀌었다며. 근데 이 영장판사들을 감독할 형사항소부도 판사가 똑같아? 아이고 이거 괜히 이거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는 느낌.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죠? 와,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이거 어째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죠? 야, 자, 여기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의 출신이라든지 직전 근무지,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이 사람의 판례는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뒤져봤어요. 유창성 판사나 최보원 판사, 정혜원 판사의 과거 판례들을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눈에 띄는 판결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판결이 없어. 제가 쭉 뒤져봤는데 시시껄렁한 거 몇 개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판결, 뭐 좀 의미 있는 판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혹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판결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 사람 그런 게 전혀 없어.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사람이 이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라는 기사 자체가 적어요. 달리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사실 올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형사항소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다가 윤석열에 대한 재판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조희대가 또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거 분명히 조희대가 이거 풀어줄 요량인 것 같아. 자, 그래도 보니까 전혀 판례가 없는 건 아닌데, 자, 가장 최근에 형사항소 9부에서 나온 판결이 이겁니다. 유아인, 영화배우 유아인한테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번에 유창성, 최보원, 정혜원 부장판사가 함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 여기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3명의 부장판사가 얼마 전에 내린 판결이에요. 자, 내용을 좀 볼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2부는 그래서 유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오늘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4천만 원 벌금을 선고했다. 자, 여기서 나오시죠? 예, 보니까 판사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나? 예, 놀랍게도 없습니다. 다 이런 종류야. 마약 아니면 무슨 폭행, 뭐 무전 취식 그런 거고요. 주로 마약이 많아요.
자, 마약이 많다는 점에서 좀 재밌었던 게, 자, 여러분, 야구선수 오재원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재원 선수 필로폰 때문에 붙잡혀 갔죠. 예.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를 쭉 살펴봤더니, 어느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을 했느냐? 네. 유창성, 최보원, 정혜원, 이 세 명의 판사들이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유창성 판사가 됐든 최보원 판사가 됐든 정혜원 부장판사가 됐든 언론에 그렇게 노출이 많이 된 사람도 아니고 언론이 보도해 줄 정도로 기사나 법리가 탄탄했던 것도 아니에요. 약간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그런 판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판사들이 내린 판결 하나 더 보시죠. 이것은 남양주 살인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개가 누구를 물었어. 근데 물린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살인견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살인견 사건 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살인견 사건의 견주한테 징역 1년을 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징역 1년을 누가 선고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혜원 판사가 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딱히 뭐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판결은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것밖에 없냐고요? 없어요. 경찰관 뺨 때리고 중요 부위 걷어찬 60대 집행유예, 보이스 피싱 조직 뒤통수 치고 돈 빼돌린 20대 실형, 아빠 사랑에 애정 표현한 아들 폭행한 부 집행유예. 다 이런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짜잘한 것들만 재판했다면 아이 놀래라 씨. 네, 시리가 갑자기 반응을 했어요. 제가 지금 열심히 말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저 노트북에 시리가 갑자기 반응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옆에서 뭐가 말소리가 들려가지고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발소리가 막 들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판결이 좀 찜찜하다, 그죠? 경찰관을 때리고 중요 부위를 걷어찬 사람은 집행유예가 나오고 보이스 피싱 조직의 뒤통수를 치고 돈 빼돌린 사람은 실형이 나오고 글쎄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다음에 아빠 사랑해라고 애정 표현한 아들을 오히려 두들겨 패는 이게 뭐야 이거. 집행유예가 나왔다고요? 예, 보시다시피 좀 판결 내용이 석연치 않습니다. 야, 이거 아무래도 좀 판사가 뭐 하는 판사야 하는 생각 드시죠? 예. 근데 이런 거 외에는 판결 낸 것도 없어. 유창성 판사, 최보원 판사, 정혜원 판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할 게 없으면 제가 이런 걸 들고 왔겠어요. 보통 이런 판사들은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판사들이죠. 딱히 뭐, 판결에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위에서 내려 꽂아서 이렇게 해 하면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해 하면 저렇게 하는, 뭐 우리로 말하자면 영혼이 없는 판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거의 뭐 판사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아직까지 그럴싸한 판례 하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이 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볼 때 제일 먼저 뭘 보느냐면 과거에 무슨 판결을 내렸냐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가 있거든. 근데 보시다시피 경찰관 뺨 때리고 중요 부위 걷어찬 60대 집행유예. 아이고 이거 뭔데 이거.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1년? 이건 또 뭔데? 예, 좀 이상한 판결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거 도대체 이게 연구해 볼 만한,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판례는 하나도 없죠.
유창선 판사나 최보원 판사나 정의원 판사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 판결부터 쭉 갖고 와서 봐봤는데 쓸만한 게 없어. 되게 제가 그래서 실망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슨 판결을 했나? 20년 넘게 재판을 했으면 지금쯤 뭔가 그럴싸한 판결 한두 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아, 이 사람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판사들이구나.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을 풀어줄지 말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자,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윤석열이가 구속 적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이게 걱정이 돼야 안 돼. 걱정 안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름들을 제가 쭉 나열합니다. 영장전담 판사도 제가 쭉 한번 알려드렸죠. 남세진 부장판사 빼고 나머지 참 이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기수도 비슷한데 인간 연도도 비슷하고 시골 동네를 헤매고 다니다가 수원지법으로 발령을 받았고 수원지법 발령을 받고 2, 3년 있다가 중앙지법에 왔다. 온 시점도 되게 딱 비슷하고 맡은 일도 비슷하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유창선 판사나 최보원 판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에 속하는 겁니다. 이러니 의심이 돼야 안 돼.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랜덤으로 판사가 걸렸다. 그 거짓말인 거지 이거. 그 사람이 걸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참 제가 이런 면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답답했습니다. 윤석열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적부심. 그런데 이 담당 판사가 이렇게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는 사람이라면 결국 조희대가 또 장난질을 치겠구나.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박찬대 의원이 조희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정말 잘한 겁니다. 조희대에 대한 적절한 경고사항이 되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너 진짜 탄핵할 수도 있어 라고 경고를 보낸 겁니다. 자, 좀 그러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8분 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마무리, 두 번째 주제 대략 마무리 짓고요. PPL 하나 볼까요? 광고 하나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